지금부터는 코로나19와 관련한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자체라기보다는 어제 이 시간에 여러분께 전해드렸었죠. 헬스장 운영하시는 분들이 공개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울먹이면서 우리는 이대로 간다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적으로 조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문을 아예 열겠습니다. 이런 문까지 나섰었죠. 현재 정부 방역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과 관련해서 더는 참을 수가 없고 그대로 따를 수가 없다. 일종의 저항의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약학대학의 김정기 교수님, SBS 정책문화부의 안상우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제가 헬스장 운영하신 분들 어제 시위하시는 부분 어제 전해드렸는데 말이죠. 지금 헌법소원이 제기가 됐다는 소식이 있는데 이건 또 어떤 분들이 낸 겁니까? 소상공인이 낸 겁니까? 어떻습니까? 예, 말씀하신 그 헌법소원은 이제 호프집이나 아니면 PC방 등을 운영하는 그 업주분들이 내셨고요. 네. 그 이제 헌법소원의 대상은 최근에 이뤄지고 있는 지자체나 아니면 그 보건당국에 의해서 이뤄지고 있는 집합 제한 조치나 아니면 집합 금지 조치가 그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 입장에서는 집합 제한이나 집합 금지가 곧바로 영업 금지나 영업 제한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영업 금지나 영업 제한은 이분들 입장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재산권의 또 제한으로 이어지거든요. 다만 이분들이 상당 시간 동안 영업을 못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어떤 손익에 있어서도 큰 어떤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또 감염병 예방법이나 이런 우리나라의 법조항을 보면 이런 상황에서 보상 규정은 따로 마련된 게 없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기본권을 제한하지만 보상 규정이 없어서 사실상 이것은 기본권의 침해나 다름없다. 이런 취지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1년 가까이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져 오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영업 금지, 영업 제한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시행되다 보니까 우리의 생존권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헌법소원을 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수님 어떻습니까? 이거 예견됐던 일이겠죠? 이게 장기화하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수도권 2.5단계를 적용한 게 지난 12월 8일부터 시작됐거든요. 거의 한 달 가까이 됐는데 이제 그 당시에도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강력한 어떤 방역 조치를 통해서 짧고 굵게 나간다. 그러니까 장기화되는 거를 막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게 거의 한 달 이상 실제로 2단계부터 적용을 하면 굉장히 오랜 기간 적용이 되다 보니까 지금 대표적으로 언급하신 PC방 같은 경우에는 계속 영업 금지가 돼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코로나19의 감염 우려보다도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실제로 생존이 불가능하다고 얘기가 나오는 이유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핀셋 방역이다라고 하면서 장기화시키는 것보다는 강력하게 전반적인 방역 조치를 시행을 하면서 짧은 기간 내에 안정화를 시키는 게 더 맞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주장하는 게 정부가 아예 우리의 요구는 3단계 확실하게 짧고 강력하게 해서 코로나19 확산세를 확실하게 잡고 그다음에 우리를 영업하게 해준다면 우리도 동의할 수 있는데 애매한 2.5단계, 2단계, 2.5단계를 계속 장기화하면서 우리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 지금 이런 주장들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견돼 있던 부분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핀셋 방역,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 조치를 취하게 되면 장기화될 수밖에 없고 이 장기화되는 것보다는 실제로 짧은 기간 내에 종료를 시키는 게 낫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한국은행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2단계에서 2.5단계로 격상을 시켰을 때 경제적인 피해가 한 10%포인트 감소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거기에 2.5단계에서 3단계를 적용했을 때는 한 3%포인트 정도만 감소한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실제로 2단계나 2.5단계로 장기화하는 것보다는 3단계를 짧은 기간 내에 적용을 해서 빨리 완화를 시키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게 더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칫하면은 현 정부 K-방역 국민의 참여 속에 정말로 전 세계가 부러워할 만큼 잘해왔다라고 정부가 자평을 하고 있었는데 이 K-방역에 대한 저항이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 말이죠. 이런 분들 헌법소원 제기하고 우리의 생존권을 지켜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크게 외치고 있는 구호가 딱 하나 있습니다. 왜 우리만? 다른 것은 놔두고 왜 우리만 영업을 못하게 하느냐? 영상 한번 보시죠.
가정의 가장으로서 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살아보려 하고 있는 한 시민입니다. 하지만 점점 더 경제는 침체되고 제 경제 상황 또한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지금의 시점에서 정부는 제한과 제재만 반복하고 어떠한 조치나 보상안을 마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 눈물이 그렁그렁한 모습들 보면서 많은 분들이 또 같은 마음이실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대한민국의 많은 분들이 주변에 가족이나 친구, 아는 지인분 중에 저렇게 소상공인 또 헬스장 운영하시고 PC방 운영하시고 노래방 운영하시고 다 있지 않겠습니까? 영상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글쎄요, 이게 비단 지금 소상공인들 피해를 받고 있는 그러니까 소상공인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경제적인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전 국민이 다 영향을 받게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게 생존권 말씀하신 것처럼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다. 이렇게는 보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게 방역 조치를 우선으로 해야 되느냐, 경제적인 상황을 우선으로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강력하게 방역 조치를 짧은 기간에 종료를 하는 게 경제적으로 전반적인 경제적 상황을 고려를 했을 때 더 이익이 있다, 잠재적인 이익이 있다 이렇게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뭐 일부에서 이렇게 생존권 보장 등 해갖고 형평성 논란으로 의의를 제기를 하면 그 부분이 또 완화되는 조치를 또 시행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기준이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목소리를 높이면 완화를 시켜주고 가만히 있으면은 강력한 방역 조치를 시행하는 거냐라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에는 어떤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방역 조치를 시행하는 게 가장 맞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이제 헬스장 운영하시고 이런 분들이 어제 기자회견하면서 그 얘기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우리 죽겠습니다라고 목소리를 내고 대책 내놓아 주세요. 라고 했던 사람들은 영업을 풀어줬다는 거죠. 우리는 그냥 수용하고 수긍하고 조금만 참으면 괜찮아지겠지 했던 우리 같은 사람들은 계속 영업 제한하고 목소리 큰 사람들은 풀어주고 그랬다. 이게 불만의 주요 요인 중에 하나인데 실제로 형평성에 관해서 좀 문제가 있는 부분들. 헬스장 운영하시는 분들은 우리는 안 되는데 태권도 학원은 왜 되느냐. 카페 운영하시는 분들 우리는 안 되는데 브런치 카페는 왜 되느냐. 지금 현재 이런 논란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차이가 뭡니까? 그 이유가. 그 차이가 이제 조금씩 결이 다른데 예. 우선은 먼저 말씀해 주신 그 헬스장 케이스 같은 경우는 우선은 헬스장도 그렇고 태권도 학원도 그렇고 모두 얼마 전까지는 다 영업 정지 상태였습니다. 영업을 할 수 없었는데 지금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1월 초, 그러니까 이번 주를 기점으로 대부분의 학교들이 다 방학에 들어갑니다. 예. 그러다 보면 학생들이 원격 수업도 듣지 않고 학교도 가지 않고 그리고 학원까지 가지 않게 되면 가정 내 돌봄의 부담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려해서 이제 방역 당국에서는 돌봄 기능이 있는 곳만큼은 영업 정지를 풀어주고 제한적으로나마 방역 수칙을 지킨 상황에서 영업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조치를 취한 겁니다. 근데 이러다 보니까 돌봄 기능이 있는 곳으로 인정되는 업종과 그렇지 않은 업종이 분리가 되고 근데 그 분리된 상황을 보니까 이것이 기준이 모호한 것 아니냐, 형평성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 좀 복잡한 게 나오고 있는데 말이죠.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실내 체육시설 가운데 허용되고 금지되는 것, 그 차이가 있는 거 지금 안상우 기자가 설명을 해주셨는데 태권도, 합기도 이런 부분들은 되고 금지되는 곳은 어딘지 그걸 한번 보여주세요.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해야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태권도, 합기도, 검도, 유도, 우슈, 권투, 레슬링은 되고 주짓수, 킥복싱, 무에타이, 특공무술은 안 된다. 돌봄 기능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아이들.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보건당국에서 판단을 하기로는 체육 도장업에 등록될 수 있는 그런 운동 종목은 체육 도장이니까 학생들을 받기 때문에 돌봄 기능이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한 건데 그럼 그 체육 도장업에 아무 종목이나 다 등록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단체 종목만 등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종목들이 바로 그 7개 종목들. 예. 태권도나 합기도나 검도 이런 종목들만 태권 도장업으로 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운동이라 할지라도 태권도에서는 운동이 가능하지만 주짓수나 이런 곳에서는 운동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쪽 주짓수 같은 종목들은 제가 말씀드린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단체 종목들이 아니기 때문에요. 결과적으로 그 단체에 속하신 분들이 집단적으로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했느냐 안 했느냐가 하나의 주요한
요인이 됐겠군요. 결과적으로 보면. 예, 그럴 수 있고 또 이제 정부가 돌봄 기능이라는 것을 먼저 배려하긴 했는데 그럼 정말 돌봄 기능을 사회에서 수행하는 기관들이나 종목들이 무엇이냐를 좀 더 정밀하게 판단을 하고 그렇죠. 사전에 의견을 대한체육회에 수렴했다. 공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종목이라고 하지만 무에타이 주짓수 하는 어린아이들도 학생들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돌봄 기능을 똑같이 담당하고 있는 건데 그건 또 대한체육회에 등록되지 있지 않은 정식 종목이 아니란 이유로 제외됐다. 그러면 또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헬스장도 땀을 흘리고 태권도장도 땀을 흘리게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땀을 좀 덜 흘릴까요? 특히 헬스장에서 근력 운동하는 경우는 이 러닝머신 뛸 때 유산소 운동하면 땀이 나겠지만 근력 운동 그렇게 큰 많은 땀이 나지 않는 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러닝머신을 한다라고 하면 호흡이 가빨라지면서 실제 마스크를 썼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비말이 밖으로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이제 반면에 근력 운동을 했을 경우에는 약간 정적인 운동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비말 노출 이런 위험성은 상대적으로 크게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기준이 좀 애매모호한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더구나 PC방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마스크 착용을 철저하게 머무는 동안에 한다라고 하면 밖으로 비말이 발생할 가능성은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취식만 안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허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는 보고 있는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목소리가 좀 낮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완화 조치는 안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 대표적인 이유는 과거에 그러니까 음식점에서의 취식 문제 때문에 예. 마스크를 벗는 문제가 발생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방역 당국에서 얘기하기를 3단계로 격상을 하게 되면 그 음식점 내에서 취식 금지가 이루어지는 것을 검토하겠다라고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외식업계에서 반발이 있다 보니까 그 얘기는 또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방역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기준을 가지고 명확하게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일단 여론의 추이를 한번 보고 나중에 반발이 심하면 시행하지 않고 반발이 상대적으로 약하면 시행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형평성 논란이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딱 그대로 진행되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 오늘 이분들 목소리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이른 시일 안에 개선책을 내놓겠습니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죠. 네, 맞습니다. 오늘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 발언에서도 정세균 총리도 그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지적을 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고요. 그리고 오늘 또 오전에 있었던 브리핑에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 부분을 특히 신경을 써서 조만간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어제만 하더라도 오는 17일까지 일단 이 2.5단계 연장되지 않았습니까? 그때까지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 이전에라도 지침이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구체적인 액션을 먼저 국민께 보였기 때문에 충분히 이번 주 안에더라도 어떤 그런 지침을 발표를 하고 당장 다음 주부터라도 바뀔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뚝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자, 저 사람들도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니까 정부가 들어주네? 그러면 또 다른 업종에 있는 분들이 우리도 모여서 요구하자. 그러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도미노처럼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작은 변수가 발생을 하다면 앞으로 전파 양상이 또 달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그 8월 도심 집회 때 굉장히 확진자가 크게 늘면서 그 이후에 줄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줄고 나서 추석 연휴가 있었는데 당시에 추석 연휴의 방역 조치가 굉장히 성공적이었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크게 다시 완화를 하게 됩니다. 그 뒤에 그 여파 때문에 지금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경향성을 쭉 보면 신천지랑 5월 달 비교를 했을 때는 급격하게 감소를 합니다. 50명 미만으로. 그때는 어느 정도 방역 조치를 완화했어도 됐는데 실제로 8월 도심 집회 이후에 추석 연휴를 지나고 나서는 100명 가까이를 보이고 있었거든요. 그때는 완화를 하면 안 되는 단계였습니다. 근데 그때 1단계로 크게 완화를 하면서 실제로 지금과 같은 어떤 씨앗이 됐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지금 연이틀 800명대를 보인다라고 해서 지금 이러한 조치들 또 목소리 형평성 논란 때문에 여론이 안 좋게 됐을 때 방역 조치를 완화를 하게 되면 앞으로는 지금 1000명 수준이 아니라 그 이상의 걷잡을 수 없는 상황도 충분히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더군다나 여기에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우리나라로 지역사회로 전파가 되게 되면 그 다음 상황은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참 걱정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또 이쪽이 또 이렇게 하면은 이쪽이 여러 가지로 방역 지침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경제와 방역을 둘 다 고려할 수밖에 없는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상훈 기자하고 교수님께 이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한다. 이 5명이라는 기준이 어떻게 나온 거죠? 이게 사실은 3단계보다도 더 강력한 조치입니다. 예. 3단계 때도 10인 이상의 모임을 금지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강력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아마 이렇게 한 이유는 뭐 이것도 하나의 어떤 핀셋 방역이라든가 아니면 정밀 방역이라든가 그런 연장선상에서 집단 감염은 크게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3차 대유행에서 하지만 일상 감염을 통한 확산 속도가 정부나 방역당국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빠르고 그걸 막기 어려웠고 이걸 막지 못하면 의료 한계까지 치달을 수 있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5인 이상의 모임을 금지하는 그런 것을 내놓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5라고 하는 기준이 만들어졌는지, 그러니까 4명까지는 되고 5명부터는 안 된다라고 하는 기준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지, 이게 식당이 한 테이블에 보통 4명이 앉을 수 있어서 그런 건가요? 어떻게 나온 거죠?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뭐 방역당국에서 왜 5인 이상 집합금지의 기준이 왜 5냐라는 거를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일단은 3단계 조치가 10인 이상 집합금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강력하게 하려고 하다니까 절반인 5로 하자는 가지고 예.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한 테이블이 4명이다 보니까 테이블 간 간격만 유지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적용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측은 해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 5명이 여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아까도 골프장 같은 경우는 캐디가 포함되면 5명 한 카트에 타고 이동하게 되는데 이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택시에 4명이 탔을 경우에 택시 기사분까지 하면 5명이 되는데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선 이제 택시 탈 때의 경우를 보면 이 택시는 이동 수단이기 예. 때문에 이것을 어떤 지금의 5인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의 원칙은 사적인 친목 목적의 모임이었을 경우가 우선 전제가 해당이 되거든요. 근데 택시를 타고 이동할 때는 이동 목적이기 때문에 이 택시의 경우에는 일단 예외로 인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5명이 돼도 된다.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공사장, 미용실 등 직원이 5명이 넘는다면 이것도 사적 모임은 아닐 것 같은데. 예, 그렇기 때문에 역시 해당은 되지 않습니다. 예. 종교 모임은 안 되겠죠? 예, 종교 모임 중에서도 지금 뭐 종교 모임은 대부분 이제 비대면으로 예. 하는 게 원칙이지만 만약에 해야 한다고 한다면 예배 같은 경우도 예외로 그러니까 예외로 빠졌기 때문에 비대면 원칙이 없는 경우라면은 종교 모임도 5명이 넘어도 괜찮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비대면 원칙이 없다면요. 예. 근데 사적으로 5명 종교 모임 같은 뭐 순 모임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5명이 모이면 그건 안 되는 거겠죠? 사적으로? 좀 더 명확하게 보면은 예배나 이런 미사 같은 모임은 그 예외 사유에 그러니까 허용이 됩니다. 예외로서 허용이 되는데 예배가 끝나고 이 5명이 모여서 예배가 끝나고 식사를 한다. 그럼 그건 바로 사적인 모임으로 전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식사는 금지가 됩니다. 예. 하지만 종교 모임은 괜찮다. 예, 괜찮습니다. 이사하는데 5명 이상 모였다. 아이고, 이사하는데 수고 많아요 하고 도와주겠다고 오고 그러다 보니까 5명이 넘었다. 이사 같은 경우도 친목의 경우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역시 예외 사유로 인정이 됩니다. 아, 이건 또 되는 겁니까? 영유아 포함해서 5명이 모였다. 그러니까 영유아는 어려서 1명으로 카운팅이 안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역시 영유아도 1명으로 카운팅이 돼서요. 영유아를 포함해서 5명이 모였다면 그 모임은 사적인 모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어른 3명과 영유아 2명이 같이 있다. 그러면 안 된다. 예, 맞습니다. 5명이 식당에 가서 2명, 3명 나눠 앉는다면 이건 안 되는 거겠죠? 예, 맞습니다. 테이블 나눠 앉기는 원칙. 얼마 전에 대전시 국회의원 공무원이 저래서 문제가 됐었는데 네. 우연한 합석이었다라고 해서 그냥 넘어갔는데,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는 우연히 만났어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도 어떻게 단속할 수 있을지. 전 사실 5인 이상 모임은 실질적으로 과연 단속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좀 있긴 해요. 단속이 왔을 때 뭐 사실은 여기 와서 우연하게 만났다고 예. 끝까지 잡아뗀다면 사실은 단속하는 입장에서는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또 하나, 서울 사람이 일단 지금은 전국이 다 해당됐으니까 이제 상관은 없겠네요. 예, 이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예전에 수도권만 해당이 됐고 다른 지역은 아니었기 때문에. 예. 자, 교수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아마 다음 달 말부터 접종이 가능할 것 같은데 코로나19 상황은 그냥 이렇게 쭉 갈 수밖에 없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가장 먼저 접종할 걸로 예상되고 그 이후에 뭐 화이자, 모더나, 얀센 등등 해갖고 접종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접종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내년 12월까지 적어도 지금처럼 방역 수칙을 지키고 마스크를 써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백신을 맞았을 때 이게 효능이 완벽하게 100% 차단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백신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염이 이루어지면 체내에 바이러스가 일부분 남아 있다가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를 시킬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지금과 같은 생활을 계속 영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동부구치소의 집단 감염은 오늘도 66명 추가 확진자 또 나왔다고 하고 그나마 이번 주말까지는 역학조사가 모두 마무리가 돼서 그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는 소식도 나오곤 있는데 지금 전수조사를 5차례 했습니까? 6차례 했습니까? 상당히 많이 했는데 말이죠. 예, 모두 6차례를 예. 했고요. 그 6차례, 그러니까 6번째 조사 결과가 오늘 나와서 지금 동부구치소 관련 이제 수용자 및 종사자 확진 총수는 1,139명으로 집계가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에 대해서는 조금 전 정치권 소식에서 여당 부대변인조차도 법무부가 분명히 잘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법무부에서 어떤 영상을 또 지난 연말에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 상황과는 맞지 않는 그런 영상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법대로 하면 모두가 정의롭고 공정하다는 믿음이 자리 잡는 새로운 업무 행정 시대를 열겠습니다. 예, 저 부분은 좀 표현을 바꿨어야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실제로 좀 문제, 논란이 일면서 법무부가 좀 표현을 바꿨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법무부에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내용을 수정을 해서 공지를 하긴 했습니다. 저희가 다시 아까 잠깐만요. 다시 한번 볼게요 해서 밑줄 쳐서 했던 부분. 네, 맞습니다. 어떻게 바꿨죠? 일단은 유입 차단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분을 수정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요. 이런 표현이 들어간 것 자체가 일단은 피해자분들도 있고 그리고 여전히 이로 인해서 감염으로 고통받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일단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빨리 수정을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무부의 지난 한 해 성과를 이야기를 하면서 성과를 요약을 했는데 마치 우리가 차단했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표현을 차단을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바꿨다. 언론의 지적에 이번엔 법무부도 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 동부구치소 상황은 1,000명이 넘어가고 이거는 분명히 정부가 관리하는 집단 시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정부의 책임을 피할 수가 없는데 물론 지금 당장은 책임을 묻는 것보다는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긴 하겠습니다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를 밝히는 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지금 동부구치소 사태가 발생했던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첫 번째 확진자가 나온 이후에 어떤 전수조사, 왜냐하면 교정시설이라는 게 굉장히 밀집돼 있고 밖으로 어떤 이동이나 그런 것들이 정확히 이제 금지가 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굉장히 제한적인 특수한 환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떤 감염원이 유입이 됐을 때에는 실제로 어떤 발생할 수 있는 파급 효과는 굉장히 어마어마하다라고 생각을 분명히 했을 거고 해외 사례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된다는 걸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첫 번째 확진자가 나오고 나서 실제로는 교정시설 직원 관계자뿐만 아니라 수용자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텀이 굉장히 길었다. 한 3주 이상 걸렸기 때문에 이 사이에 신속하게 어떤 전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발생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도 비단 교정시설뿐만 아니라 요양원이든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인데 유사한 환경에 놓인 상황이면 일단은 전수조사를 해서 빨리빨리 접촉자와 비접촉자를 구분을 하고 추가적인 전파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막는 게 기본이다라는 생각을 반드시 인지를 하고 앞으로도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과의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